스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야심한 시각. 한양 명문가 조 대감댁의 안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안방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소복을 입은 여인이 그림자처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이 댁의 며느리이자 혼인한 지 반년 만에 서방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조여화였습니다. 여화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등가죽에 붙겠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알을 세면서 먹었더니 현기증이 나서 살 수가 있나. 여화는 부엌 앞에 도착하자마자 군침을 삼키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힘을 주체하지 못한 탓일까요? 그녀가 문을 당기는 순간 우지끈 하는 벼락 같은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헉! 여화의 손에는 문고리만 들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중한 부엌 문짝 하나가 통째로 뜯겨 나와 그녀의 손에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첩이 쇠로 된 것이었는데 그 쇠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뽑혀 나온 것입니다. 어떡해. 또 힘 조절을 못했어. 여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제 몸보다 큰 문짝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부채 하나를 드는 듯한 가벼운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짝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끼워 맞추고는 임시방편으로 붙여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울이한테 일러서 고쳐놔야겠네. 쯧쯧, 이놈의 힘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니 원. 부엌으로 들어간 여화는 소뚜껑을 열었습니다. 남은 닭백숙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닭다리를 뜯으며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가련한 과부지만 사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구 장사도 울고 갈 괴력을 타고난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바위를 들어 호두를 깎고 뛰어놀다 실수로 송아지를 넘어뜨려 다리를 부러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반과 규수로서 그 힘은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본색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시집 온 후에는 더욱 그랬지요. 조신하고 연약한 며느리를 연기하느라 그녀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닭뼈까지 오드득 씹어먹으며 여화는 달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장군으로 태어났으면 나라라도 구했을 텐데 과부가 되어 부엌 문짝이나 뜯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여화는 다시 청초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나비처럼 사뿐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딴판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 안색이 안 좋구나. 어디 편치 않으냐?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물음에 여화는 소매로 입을 가리며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밤새 서방님 생각에 잠을 못 이루어서.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쑤시는 이유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넘치는 힘을 발산하지 못해서 생긴 근육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근육들은 무거운 것을 들고 달리고 부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만 놓고 있으려니 몸 안의 기운이 역류하여 병이 날 지경이었지요. 밤이 되자 여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몰래 담을 넘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적 드문 뒷산이었습니다.
소복 위에 검은 장옷을 걸친 그녀는 산 중턱에 이르자마자 눈에 보이는 아름드리나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으라차차차. 여화가 기압을 넣으며 나무를 끌어안고 힘을 주자 땅이 울리며 뿌리 깊은 나무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뽑혀 올라왔습니다. 흙먼지가 일고 산새들이 놀라 날아갔습니다. 여화는 뽑은 나무를 다시 제자리에 꾹꾹 눌러 심어주고는 이번에는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자 꽉 막혀있던 혈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은 보약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는데 여화는 이렇게 힘을 써야만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세상 천지 나 같은 여인이 또 있을까? 힘은 장사인데 쓸 데가 없으니 밤마다 산에 올라 나무나 괴롭히는 신세라니. 그녀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자신의 단단한 팔뚝을 주물렀습니다. 겉보기엔 가늘고 하얀 팔이었지만 힘을 주면 쇠몽둥이처럼 단단해지는 그 팔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냄새, 그것도 아주 크고 위험한 놈의 냄새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숲의 나무들이 양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반달가슴곰이었습니다. 놈은 입가에 피를 묻히고 있었는데 아마도 마을의 가축을 잡아먹고 내려오는 길인 듯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식인 곰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겠지만 여화의 눈은 오히려 반짝였습니다. 오호라! 이게 누구신가? 여화는 도망치기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곰은 눈앞에 조그만 인간을 보고 코웃음을 치듯 콧김을 뿜어냈습니다. 한입거리도 안 되는 먹잇감이라 생각했겠지요. 곰이 뒷발로 일어서며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천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크앙! 곰이 앞발을 휘두르며 여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발톱에 스치기만 해도 뼈와 살이 분리될 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잘 만났다. 요즘 몸이 찌뿌둥했는데 네가 내 연습 상대가 되어 주려무나. 여화는 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곰이 당황하여 그녀를 껴안으려 할 때 여화는 곰의 허리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튕겼습니다. 씨름 기술 중 하나인 배지기였습니다. 으라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곰의 몸뚱이가 여화의 허리 반동 한 번에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곰은 자신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등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눈을 까뒤집으며 기절해 버렸습니다. 여화는 흙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쯧쯧, 덩치만 컸지 하체가 부실해서야 원. 밥 좀 더 먹고 다니거라. 여화는 기절한 곰의 엉덩이를 툭툭 차고는 누가 볼세라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손맛을 본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순찰을 돌다가 상기슬게 쓰러져 있는 거대한 식인 곰을 발견한 것입니다. 곰은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신음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파견된 종사관 서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사관으로 최근 이 지역에 출몰하는 도적대를 소탕하기 위해 내려와 있었습니다.
서윤은 곰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상하군. 창이나 화살에 맞은 상처가 없어. 그런데 곰이 왜 이러지? 서윤이 곰의 등뼈를 만져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척추가 강한 충격에 의해 어긋나 있다. 이건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누군가 엄청난 힘으로 땅에 매다 꽂았을 때나 생길 수 있는 상처야. 옆에 있던 포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종사관 나리, 농담도 잘하십니다. 호랑이도 때려잡는다는 이 곰을 누가 매다 꽂습니까? 그냥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거겠지요. 아니야, 굴러떨어진 상처와는 달라. 이건 누군가가 이 곰을 제압했다. 그것도 맨손으로. 서윤의 눈빛이 진지해지자 포졸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풀숲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붉은색 비단 댕기였습니다. 여화가 힘을 쓰다 흘리고 간 것이었지요. 비단 댕기? 여인의 물건인데. 서윤은 댕기를 집어들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산중의 여인이, 그것도 이렇게 고운 댕기를 매는 양반과 여인이 밤중에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댕기의 주인과 곰을 쓰러뜨린 정체불명의 고수는 무슨 관계일까? 이 고을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무림 고수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샅샅이 조사해라. 한편 마을의 치안은 날로 흉흉해지고 있었습니다. 산채를 근거지로 둔 흑곰이라는 산적 두목이 이끄는 무리가 호시탐탐 마을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곰은 곰 가죽을 두르고 다니는 거구의 사내로 자신의 힘이 조선 제일이라 믿는 아나무인 격인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화의 몸종인 방울이가 울며불며 안채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어요. 제 동생 분이가 산적 놈들한테 끌려가게 생겼어요.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여화가 깜짝 놀라 묻자 방울이는 숨이 넘어가라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산적들이 마을 처녀를 보쌈해 가려고 장터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장을 보러 갔던 방울이의 동생이 그들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관아에 신고는 했느냐? 포졸들이 오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그 전에 놈들이 분이를 데리고 산으로 도망치면 끝장이에요. 마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방울이는 여화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화가 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여화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엔 세상 일에 무관심한 척했지만 내 사람을 건드리는 것만큼은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감히 내 몸종의 동생을 건드려? 이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여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울아, 내 장옷이랑 검은 천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시어머니께는 내가 채에서 방에 누워있다고 전해라. 마님? 정말 가시게요? 그럼 구경만 하리? 어서 가져오래도. 여화는 검은 천으로 복면을 만들어 얼굴을 가리고 소매가 넓은 흑장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저놈들 뼈다귀를 추려서 곰국을 끓여주마. 장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산적 서넛이 방울이의 동생 분이를 자루에 담으려 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거 놔! 살려주세요. 분이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산적 하나가 낄낄거리며 분이를 둘러 업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할까? 지붕 위에서 서늘한 일갈이 떨어졌습니다. 산적들이 고개를 들자 검은 복면을 쓴 누군가가
벼락처럼 뛰어내렸습니다. 여화였습니다. 웬 놈이냐? 계집 아니 사내인가? 여화의 덩치가 크지 않아 산적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겁도 없이 끼어들어 이 조그만 녀석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산적 하나가 칼을 뽑아들고 여화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여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에 놓여있던 콩을 갈 때 쓰는 큼지막한 맷돌을 한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휙. 여화가 맷돌을 던졌습니다. 맷돌은 마치 아이들이 던지는 조약돌처럼 가볍게 날아가 달려오던 산적의 가슴팍을 강타했습니다. 산적은 맷돌과 함께 뒤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우당탕! 닭장이 무너지고 깃털이 날렸습니다. 남은 산적들은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야? 맷돌을 던졌어? 여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산적들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너희도 날아보고 싶으냐? 확! 여화는 산적들을 짐짝 던지듯 허공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산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 장터 가판대 위로, 나무 위로, 개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 하나를 던지는데 힘이라곤 전혀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여화는 멍하니 서 있는 분이에게 다가가 자루를 벗겨주었습니다. 괜찮으냐? 언니? 아니, 누구세요? 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인인데 힘은 장산이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알 거 없다.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여화는 쿨하게 뒤돌아서서 담장을 넘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포졸들이 달려왔지만 남은 것은 신음하는 산적들과 박살난 맷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의 무용담은 온 고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며 여화의 활약상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글쎄, 키가 8척이나 되는 거인이 나타나서 산적들을 한 손으로 비틀어 짰다니까. 아니야, 내가 봤는데 눈에서 불이 나오는 도깨비 장군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영웅을 밤에 장사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분명 힘센 산의 대장부일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지요. 여리여리한 과부가 범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화는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참 흉흉하네요. 밤마다 거인이 나타나서 산적들을 혼내준다니 참 기이한 일이지요. 그러게 말이다. 그 장사가 우리 집 담도 지켜주면 좋으련만. 그나저나 아가, 좀 살살 주무르거라. 내 손이 맵구나. 시어머니가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여화는 화들짝 놀라 손에 힘을 뺐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새 기운이 없어서 조절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기운이 없어서 세게 주무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쯧쯧, 어서 가서 보약이나 한 제 지어오너라. 여화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약이라니, 나에게 필요한 건 보약이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는 노동판인데 그녀는 밤의 장사라는 별명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정체를 숨겨야 하지만 자신의 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졌습니다. 한편 종사관 서유는 밤의 장사와 식인 곰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탐문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곰이 발견된 상이슬 근처의 민가들을 조사하다가 명문가인 조대감 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관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이 대문을 두드리자 방울이가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서윤은 안차의 마루에 앉아있는 여화를 보았습니다. 소복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자수를 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림 속의 선녀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청초한 모습에 서윤은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부인, 혹시 며칠 전 밤에 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수상한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윤이 예를 갖추어 물었습니다. 여화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밤기가 어둡고 겁이 많아 해만 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연약한 부인이 밤중에 돌아다닐 리가 없지. 그는 의심을 거두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여화가 예의상 차를 대접하겠다며 찻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탓일까요? 여화가 찻잔을 건네주려다 서윤의 손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앗! 여화는 찻잔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황급히 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파삭 하는 소리와 함께 멀쩡하던 흙찻잔이 그녀의 소나기 힘을 이기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 바스러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찻가루가 된 잔과 여화의 하얀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여화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어머나. 찻잔이 너무 낡았나 봅니다. 호호호. 여화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루를 툭툭 털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무리 낡은 찻잔이라도 여인의 악력으로 가루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부인, 소나귀 힘이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서윤은 여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가냘픈 어깨, 고운 선. 하지만 방금 본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서윤의 뇌리의 산에서 주운 붉은 댕기와 눈앞의 여인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심의 씨앗을 품은 채 정중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신뢰 많았습니다. 또 뵙지요. 여화는 서윤이 나가자마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하필이면 찻잔을 부셔먹다니. 자신의 부하들이 장터에서 밤의 장사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산적 두목 흑곰은 분기탱천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그 정체불명의 장사를 유인해내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흑곰은 산적대를 이끌고 마을 장터 한복판을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래판을 깔고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마을에 힘 좀 쓴다는 놈들은 다 나와라. 나를 이기는 놈에게는 황소 10마리를 주겠다. 황소 10마리라는 말에 사람들이 솔깃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흑곰의 다음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이 마을의 젊은 처녀들을 모조리 산채로 데려가겠다. 꼬우면 그 밤의 장사라는 놈 보고 나오라고 해라.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인질극이었습니다. 흑곰은 거대한 근육을 과시하며 삿발을 맸습니다. 어쩌나 저 곰 같은 놈을 누가 이겨? 밤의 장사님은 어디 계신 거야?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구원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화 역시 장옷을 쓰고 인파 속에 섞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저놈이 감히 마을 사람들을 담보로 힘자랑을 해. 여화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훤한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과부의 몸으로 씨름판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속은
타들어 갔습니다. 씨름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이 하나둘씩 나섰습니다. 대장장이, 푸죽간 주인, 지게꾼 등등. 그들은 비장한 각오로 모래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흑곰은 강했습니다. 아니, 압도적이었습니다. 으라차. 흑곰은 덤벼드는 장정들을 마치 지푸라기 인형 다루듯 가볍게 들어 올려 내동댕이 쳤습니다.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무식한 힘으로 찍어 누를 뿐이었습니다. 크악! 내 허리!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습니다. 흑곰은 승리의 포효를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이게 다냐? 이 마을 사내 놈들은 다 계집애들 뿐이냐? 하하하. 그 밤에 장사라는 놈도 쫄아서 도망갔나 보군. 해가 질 무렵이 되자 더 이상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흑곰은 약속대로 처녀들을 끌고 가라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안 돼요. 살려주세요. 처녀들이 끌려 나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중에는 또다시 방울이의 동생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울이는 여화의 옷자락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마님, 어떡해요? 여화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고 뭐고 당장 저 짐승 같은 놈을 매다꽂지 않으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방울아,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나가마. 네? 하지만 마님 얼굴을 다 아는데 어쩌시려고요? 방법이 있겠지. 안 되면 얼굴에 숯검정이라도 바르고 나가겠다. 그때 방울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님,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남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님을 털보 아저씨로 만들어 드릴게요. 방울이는 여화를 인적 드문 골목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숯검댕과 낡은 남정네의 옷까지, 그리고 말총으로 만든 가짜 수염 뭉치를 꺼냈습니다. 마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방구리는 여화의 하얀 얼굴에 숯을 거칠게 문질러 시커멓게 만들고 턱과 볼에는 말총 수염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고운 소복 대신 냄새나는 넝마주의 옷을 입히고 머리는 대충 헝클어 상투를 틀었습니다. 잠시 후 거울. 아니, 물동이에 비친 여화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골 털보 장사였습니다. 어떠냐? 좀 사내 같으냐? 여화가 굵은 목소리를 흉내내며 묻자 방울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해요, 마님. 아니, 김털보 아저씨. 여화는 삿발을 챙겨 들고 다시 씨름판으로 향했습니다. 흑곰이 막 처녀들을 끌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 아직 안 끝났소! 여화가 군중을 해치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으스대며 껄렁하게 걸었습니다. 웬 놈이냐? 흑곰이 멈춰서서 여화를 훑어보았습니다. 시커먼 얼굴에 털북숭이 수염, 왜소한 체격. 누가 봐도 거짓골을 한 볼품없는 사내였습니다. 나는 지나가던 나그네 김털보라 하오. 황소 10마리가 탐나서 왔소이다. 여화가 당당하게 말하자 흑곰과 산적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푸하하, 저런 난쟁이 똥자루만 한 놈이 씨름을 하겠다고. 야,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마을 사람들조차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런 약골이 흑곰을 이길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래판 위로 올라가 삿발을 맸습니다. 긴 말 필요 없소. 덤비시오. 심판이 징을 울렸습니다. 시작. 흑곰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여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화의 삿발을 잡지도 않고 그냥 한 손으로 어깨를 밀쳐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귀찮으니까 저리 꺼져라. 흑곰이 여화의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그런데 여화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흑곰의 손이 밀려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곰의 몸이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라? 흑곰은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밀었지만 여화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모래판에 박혀 있었습니다. 힘이 그게 다요? 아침을 굶었소? 여화가 굵은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흑곰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 쥐방울만한 놈이. 흑곰은 제대로 자세를 잡고 여화의 삿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특기인 들배지기를 시도했습니다. 으라차 하며 여화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여화의 엉덩이는 모래판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과 한 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거워. 흑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겉보기엔 말라깽이인데 체감 무게는 황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예요. 여화가 씩 웃었습니다. 수염 사이로 하얀 이가 번쩍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흑곰의 굵은 삿발을 단단히 틀어쥐었습니다. 준비하시게. 꽤 높이 올라갈 테니. 여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합. 기합과 함께 여화가 허리를 튕기자 거대한 흑곰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꽉! 흑곰은 자신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화는 흑곰을 바로 매다꽂지 않고 마치 접시 돌리기를 하듯 그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린 채 잠시 멈췄습니다. 관중석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김털보 만세. 여화는 흑곰을 든 채로 모래판을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어떻소? 윗공기는 좀 맑으오? 네, 내려줘. 이거 안 놔. 흑곰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여화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여화는 흑곰을 공중으로 휙 던졌다가 다시 받아내는 묘기까지 선보였습니다. 거구가 공깃돌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퍼포먼스였습니다. 흑곰의 자존심은 이미 땅바닥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시지. 여화는 마지막으로 흑곰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모래판에 내다 꽂았습니다. 쿵. 모래 폭풍이 일며 흑곰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흑곰은 눈이 뒤집힌 채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승자 김털보. 심판의 외침과 함께 장터는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털보를 연호하며 모래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산적들은 두목이 패배하자 쥐새끼처럼 도망쳤고 처녀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화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행가래라도 치려고 하면 변장이 벗겨지거나 정체가 들통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황소 10마리를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바빠서 이만! 여화는 황소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인파를 뚫고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님, 어디 가십니까? 상금 받아 가셔야죠. 사람들이 불렀지만 여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종사관 서윤이었습니다. 그는 김털보의 움직임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곰을 쓰러뜨린 기술, 찻잔을 부수던 악력,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 자를 놓쳐선 안 된다. 서유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도망치는 김털보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화는 누군가 쫓아오는 기척을 느끼고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담장을 훌쩍 넘고 지붕을 타며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 역시 무예가 출중한 무관이었습니다. 끈질기게 거리를 좁혀왔지요. 거기 서시오! 할 말이 있소. 아이고 끈질긴 양반 같으니. 여화는 급한 마음에 높은 담장을 뛰어넘으려다 그만 기와장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잡느라 발을 헛디디면서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담장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화는 신발을 주울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뒤따라온 서유는 담장 아래 떨어진 신발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것은 털보 장사가 신기에는 너무나 작고 고운 양반과 여인들이 신는 비단 꽃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쪽에는 가문의 표식이 희미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애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 다음 날 오후 서윤은 꽃신을 들고 조대감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화는 어젯밤의 활극으로 온몸이 뻐근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윤을 맞았습니다. 종사관 나리께서 또 어인 일이십니까? 서윤은 품에서 꽃신 한 짝을 꺼내 여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혹시 이 신발의 짝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잃어버린 바로 그 꽃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놀란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 이것은 제가 아끼는 꽃신인데 며칠 전 도둑이 들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리께서 어찌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둑이라. 참으로 솜씨 좋은 도둑인가 봅니다. 담장을 넘다가 흘린 모양인데 신발 주인이 꽤나 날래더군요. 마치 천하장사 김털보처럼 말입니다. 서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여화를 응시했습니다. 여화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김털보라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담장은커녕 문턱 넘기도 힘겨운 사람입니다. 그때 여화가 긴장한 나머지 탁자를 짚었는데 우지끈 소리와 함께 탁자 모서리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화는 부서진 탁자 조각을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호호호, 탁자가 많이 낡았나 봅니다. 나무가 사가서. 서유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으로 힘이 센, 아니 낡은 탁자군요. 신발은 돌려드릴 테니 문단속 잘하십시오. 또 도둑이 들지 모르니까요. 서유는 확신을 가진 채 돌아갔습니다. 여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켰나? 들킨 거지?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한편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흑곰은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남은 부하들과 인근의 다른 산적 패거리까지 규합하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을 망신 준 김털보를 찾아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김털보가 나타나지 않자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인 조대감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라며? 다 나와. 산적들은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여화의 시어머니와 몸종 방울이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여화는 별채에 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흑곰이 시어머니의 목에
칼을 겨누고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 촌장놈아, 당장 김털보를 불러와라. 안 그러면 이 늙은이와 계집들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기절하기 직전이었고 방울이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여화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감히 우리 어머니와 방울이를.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장할 도구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화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들키면 들키는 거지. 내 사람들을 죽게 둘 순 없어. 여화는 소복을 입은 채 맨발로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만해라. 여화의 외침에 산적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가냘픈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 과부댁은? 김털보나 데려오라니까. 흑곰이 비웃었습니다. 여화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흑곰을 노려보았습니다. 김털보?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그 사람이 누군지. 여화는 대문 옆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천하대장군 장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통나무를 깎아 만든 장정 3명이 들어야 할 만큼 무거운 장승이었습니다. 으드득 여화는 두 손으로 장승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합과 함께 장승을 땅에서 뽑아버렸습니다. 으라차차! 뿌리째 뽑힌 장승이 여화의 어깨 위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그녀의 소복 소매 사이로 하얗지만 단단한 팔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허억! 흑곰과 산적들,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어머니와 방울이까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듯 했던 며느리가 지금 장승을 몽둥이처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다 비켜! 다 쓸어버리기 전에! 여화가 포효했습니다. 장군신이 들렸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기세였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죽여! 당황한 흑곰이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쾅! 여화는 어깨에 맨 장승을 풍차처럼 휘둘렀습니다. 장승에 맞은 산적들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습니다. 한번 휘두를 때마다 서너 명씩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칼이 부러지고 방패가 찌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고개 숙이세요. 여화는 시어머니와 방울이가 있는 쪽으로 돌진하며 장승으로 길을 텄습니다.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여화는 순식간에 인질들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흑곰이 마지막 발악으로 거대한 도끼를 들고 여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죽어라! 난 도끼가 여화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여화는 장승을 바닥에 꽂아두고 맨손으로 날아오는 도끼날을 탁 하고 잡아냈습니다. 쇠와 살이 부딪혔는데 쇠가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못할까. 여화는 도끼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지끈! 강철 도끼날이 여화의 악력에 의해 과자처럼 부서져 나갔습니다. 흑곰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너였냐? 김털보가 너였어? 이제 알았냐? 이 둔한 곰탱가. 여화는 흑곰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들어올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연못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흑곰은 허우적거렸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괴력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아이고, 맙소사 하며 기절해버렸습니다. 뒤늦게 관군을 이끌고 도착한 서유는 장승을 짚고 늠름하게 서 있는 여화를 보며 감탄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대단한 분이셨어. 산적들은 모두 포박되어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조대감 댁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화의 정체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장군 마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여화가 숟가락만 들어도 움찔거렸습니다. 얘야, 문은 살살 열어라. 부서질라. 설거지는 방구리 시켜라. 그릇 깨진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극진히 대우해 주었습니다. 여화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아도 되어서 살만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 사복 차림으로 여화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아니 여화 낭자. 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낭자의 그 힘은 하늘이 내린 재능입니다. 부디 그 힘을 나라를 위해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조정에서 낭자와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비밀 요원이나 무관으로 말이죠. 여화는 수줍게 웃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저 조신한 며느리로 살고 싶은데요. 그녀의 손에서 찻잔이 또다시 바스락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여화와 서윤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선 최강의 며느리 조여화. 그녀의 파란만장하고 통쾌한 이중 생활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왜구들이나 오랑캐들이 조선의 한 과부에게 혼쭐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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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일이었습니다.